여러분 안녕하세요. 찰란입니다. 오늘은 한자에서 인생을 배우는 인문학 강의라는 그 책이 작년 2020년에 출간했는데요. 그 내용을 발췌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좀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자로 풀어본 마음 읽기. 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묘한 마음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희로애락, 그리고 긴장, 초조, 불안 등 마음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죠. 마음 상태, 마음의 원리를 모르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괴롭게 되지요.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마음, 관계, 세상의 본질과 이치를 알기 위함입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딴 상형 문자이기도 한데 그 이외에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세상의 이치, 관계의 속성, 자연 규칙, 그리고 인생 승리까지 잘 설명해 줍니다. 한자에는 이처럼 오묘한 원리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사랑하면 행복하고 증오하면 불행할까요? 사랑애를 한번 볼까요? 사랑애는 받을 수에 마음, 심을 합친 모습으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일, 즉 사랑이란 모든 관계는 남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과도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하고 교감하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八卦不如面相，面相不如心相. 무슨 뜻이냐면 사주팔자보다 관상, 그리고 관상보다 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 운세를 많이 보게 되죠. 생년월일을 가지고도 점을 쳐보고 또 얼굴 관상으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심리 상태가, 마음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유형이란 게 있는데 유형은 이제 클럽에 가서 노는 게 이제 유형인데 유형은 쾌락입니다. 중국어로 쾌락을 콰일러라고 하죠. 네, 그 콰일러는 유형은 발산하면서 빨리 즐거워지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함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과 쾌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쾌락은 순간에 굉장히 빨리 즐거워졌지만도 빨리 또 허무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행복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행복과 쾌락의 차이는 뭘까요? 쾌락은 순간 즐거워졌다가 허무함이 찾아오겠지만 행복은 꾸준하게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인간 또는 어떤 식물 또는 동물과 교감해서 얻어지는 오래 상태의 그런 행복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즐거울 유. 즐거울 유는 마음, 심과 통할 유를 합친 문자로 마음이 통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즐겁다를 카이신이라고 하는데요. 카이신, 즐거우면 마음을 열게 돼요. 네, 그리고 마음을 또 열게 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반대로 즐겁지 않으면 어떨까요? 부카이신이라고 하겠죠.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마음을 자꾸 열으라고 하는데 그 규칙이 다 있는 거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답답할 민을 한번 볼까요? 마음, 심을 넣은 문자로 마음의 문을 닫고서는 답답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상태가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죠. 중국어로 답답해 죽겠다라는 얘기를闷死了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만 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애와 반대로 증오할 오는
한자 보시면 등이 굽은 곱추위 모양의 마음 심을 합친 것으로 마음이 일그러져서 증오하다, 나쁘다의 뜻입니다. 모든 폭력과 갈등, 충돌에는 증오가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괴로움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어요. 아이비의 리쿠라고 하죠. 두 번째는 미워하는데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네, 그러면 위 둘 중에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전자도 굉장히 괴롭죠. 사랑하는데 같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상사병이 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1번에 해당되고요. 굉장히 미운데 같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괴롭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다 괴롭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만큼 항상 그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지옥에 사는 거죠.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천국에 사는 것이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스스로 지옥에 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자꾸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왜 부정적인 마음이면 괴로울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급하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급하게 살아가죠. 네, 급할 한자를 한번 보시면 사람이 적이나 야수에게 쫓기는 모습입니다. 심리 상태가 급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화가 나고, 화가 난 상태에는 말이 어떻게 나가요? 굉장히 험한 말을 쏟게 되죠. 태어난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미인이고 미남이지만 화난 상태 그 얼굴은 이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화가 난 상태 얼굴도 이그러진다는 얘기죠. 자,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不要着急上火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조급하면 열이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열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흥분하죠.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글을 직접 본 경험이 있거든요. 시장을 갔었는데 그 상인이 옆에 있는 그 상인 주인과 어떤 그 물건 파는 거로 해서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이 A라는 상인이 막 목소리가 올라가더니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이 뒷목을 잡고 하면서 뒤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119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그냥 좀 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니까 이 쓰러졌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바로 화가 순간 머리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뒷목을 잡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흔히 보게 되는 장면인데, 실제로 연기보다 실제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체적으로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얘기죠. 건강도 해치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례일분도 볼까요? 성례일분은 나눌 분에 마음 심을 바친 모습으로 상대와 마음이 나눠진 상태입니다. 사람지간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는 관계가 금이 가고 헤어지는 데는요, 오래전부터 마음이 먼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서로 분한데요. 이때는 배신감을 느낀다 하거든요. 요즘에 어떤 연예인이 형제지간에 배신감으로 충돌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또 이미 마음이 나눠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되면 이미 이전부터 마음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분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광기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자, 광기 광자를 한번 또 볼까요? 광은 큰 견과 임금왕이 결합한 문자인데, 개가 왕이 된 것처럼 미쳐 날뛰니 미쳤다라는 뜻이 되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성이 작동이 잘 안 되죠.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광기는 누구나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성을 잃고 인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TV에서 우리 그 재벌 부인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광기에 휘말려 가지고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또 요즘에는 많이들 또 찍어 놔요. 그게 이제 TV에도 전파도 타고 하면서 인격이 상실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망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뚜껑이 열린다, 연기가 난다, 돌아버린다라는 등등의 표현이 있는데 중국어로는 이제 사사성어가 있는데 노기 충천하다 이래서 노치 총天, 노기가 하늘을 향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노치 총관해서 노기가 모자를 벗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기는 광기에 휘말리게 되면 사람의 인격은 상실하면서 미쳐 날뛰는 거죠. 이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노기가 모자도 벗기고 그 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니까 그만큼 광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만큼 사고도 치기 쉽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 광기 또는 증오, 분노 이런 걸 다스리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지 한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가 3단계로 이렇게 변화되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위축되고 긴장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 갔을 때 처음 학교 가고 처음 대학교 가고 또 처음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처음 군대를 가게 되고 또 처음 직장을 가게 되고 처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는 다 모든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의 특징이 위축되고 긴장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누구나 처음에 그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알고 나고 자기가 이제 신참에서 고참으로 이렇게 변해지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약간은 교만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교자도 한자가 참 재미있는데 말을 탄 그 모습 있잖아요. 높게 말을 탄 모습에서 자기가 밑에 사람들 걸어다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제 그 긴장과 위축은 풀어지는 단계죠. 네, 그리고 3단계는 긴장, 위축, 교만 요거를 다 다스려서 성숙된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긴장, 위축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거든요. 우리가 운전이나 직장생활 또는 장사나 사업에서도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초보 단계 그 새내기 때는 긴장하고 위축되고 가장 큰 문제가 상대가 크게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근데 2단계 되게 되면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만의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 이 교만의 광기 있죠. 광기가 교만의 단계인데 이때가 가장 근거 없는 자신감, 착각이에요. 자기가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보니까 대단하게 느껴지거든. 실제로 남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교만의 단계인데 광기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 1단계, 2단계에 계속 놓여져 있어.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거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수신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 공부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계속 절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숙된 인간으로 가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이 풍부해진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번뇌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마음의 병은 다 어디서 올까요? 모두 우리의 이 스트레스, 우리의 마음의 병은 모두 스트레스 오죠. 그리고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걸리면 건강에 또 이상이 오고 건강에 또 이상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이게 상호작용하는데요. 우리 오늘날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과하게 되면 통제가 불능이 된다는 얘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수리에 열이 난다는 이치를 이 한자 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 한번 잘 보시겠어요? 번뇌 번은 불화에 머리, 혀를 합친 문자로 이 정수리에 열불이 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인데요. 정수리에 열이 펄펄 나서 뜨거우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선택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틀린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을 받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연기 난다, 뚜껑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정말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고 측정을 해봤더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수리 전부가 붉은색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단장 또한 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미 원숭이의 애끓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삼국시기 말 환온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군사를 실은 배가 물살이 흠하기로 소문난 골짜기로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강옥에 배를 대고 쉬고 있는데 숲속에서 새끼 원숭이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새끼 원숭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배가 고팠는지 병사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음식을 계속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발할 때가 됐으니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에게 밧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이때 숲속에서 어미 원숭이가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배는 이미 닷을 올리고 육지와 멀어진 거예요. 이때 이 어미 원숭이는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근데 배는 이미 떠났으니까 그 원숭이가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배가 야영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 기설에도 이제 닷을 내렸는데 백리를 쫓아온 어미 원숭이가 숨을 헐떡헐떡이면서 배 위로 뛰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새끼 원숭이를 앉자마자 풀썩 주저앉고 쓰러지면서 죽어버렸어요. 숨이 딱 끊겨진 거예요. 이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어미 원숭이가 죽어버렸는지, 무슨 원인지 해서 그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갈고 보니까 새끼 원숭이를 잃은 그 슬픔에 창자가 다 끊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운 장군은 그 병사를 크게 꾸짖고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 이 어미 원숭이를 양지 바른 곳에다가 고이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있다고 하죠. 압박, 긴장, 공포, 조급, 분노가 오랫동안 쌓여져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어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죽겠다란 말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이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한국어가. 한국어 말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국어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뚜치란 말이에요. 화가 나면 뚜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어의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와 중국어의 뚜치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어떤 상태가 기가 막히냐면 정말로 소통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오랫동안 그 억울한 감정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감정에 쌓여 있으면 우리 몸의 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심하게 되면 기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현대의학에서 뭐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또 뭐 분노조절장애, 그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 말인데 따지고 보면 전통적으로 이걸 통틀어서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은 바로 분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가 억눌려서 기가 막힌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그 기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방전이 되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토록 우리는 스트레스는 우리 일상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 나 자연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럴 수 없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스트레스의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과 기분 상태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내 기분 상태, 내 마음은 어느 정도인지, 100이라고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위치까지 갔는지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 환경에서 이 사람과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완전히 바꾸면 엄청 좋겠죠. 근데 그렇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순간순간이라도 최대한 그 환경, 최대한 그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쪽으로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식히는 방법입니다. 식히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너무 급할 때,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랬을 때는, 화도 너무 난 상태는 얼음 주머니가 있어요. 그 얼음을 이렇게 해서 머리 위로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정말로 감정 통제가 안 됐을 때 노발대발할 때 그 방법을 그 부인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 얼음 찜질이 다른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 열이 날 때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또는 어떤 산책을 하든가 머리 식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앞만 보고 급히 달리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알아차릴 여력도 없고 그리고 관리할 여력도 없다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 중에 또 근심극증도 스트레스만큼이나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근심환도 한번 볼까요? 근심환은 꽃챙이 꽃 밑에 마음심을 맞춘 문자로 마음이 시름과 극정으로 잠시도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그림 보듯이 양꼬치나 또는 어떤 닭꼬치 보시면 하나하나 그 꽃챙이에 꽂혀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이렇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직업, 아파트, 돈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겉보기에는 키도 크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나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도 한번 볼까요? 나약할 마음심과 필요할 수를 합친 모습으로 약한 사람은 굳은 마음이 필요된다는 의미에서 나약하다는 뜻이 됐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 성적만 중시하고 또 사회에서는 승진, 돈, 아파트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마음 관리는 소홀하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대처 방법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몸이 약하면 허약이라고 하고 마음이 약하면 나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약해졌을까요?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키울 때 나약한 자식으로 키우는데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문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험도 안 합니다. 그냥 그 방에 들어앉아서 내가 먹는 거 모든 걸 내가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를 보면요,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가, 이 작은 나무가 잘 자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이 큰 나무는 부모 또는 형제가 되겠고요, 형이나 누나가 되겠고, 이 작은 나무는 자식 또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 다 모든 어떤 바람, 비바람을 다 이렇게 막아주고 햇볕도 막아주게 되면 덜 고생하겠지만 튼튼하게 자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우리 마음이 나약해서 굉장히 단단한 마음 키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 약하면요, 나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 숨게 됩니다. 안으로 숨을수록 훨씬 더 마음은 더 나약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마음을 쓰지 않고 계속 보호만 받다 보면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 군대나 또는 어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부모가 직접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너무 과보호, 너무 사랑 과하다 보니까 자녀를 나약하게 키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자, 두려울 공을 한번 보면 두려울 공은 굳을 공과 마음심을 합친 문자로 흙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로 땅을 내리치면 쿵쿵 소리가 나듯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심장이 두근거린데 우리가 겁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더 겁먹지 말라면서 더 자주 겁을 주면서 강심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인위적으로 겁을 줘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그 강심장으로 키운다는 거는 그거는 어릴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성이 예민하고 어릴 때는 그리고 또 원래부터 기질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느끼지 못하는 소리, 냄새, 낌새,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그런 섬세한 감정인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기질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겁을 많이 주면서 강심장으로 키운다. 어린아이 또는 이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타고난 이런 기질은 나약하고는 또 별개 문제인데 의지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울 때는 놀래서 혼비백산이란 말이 있죠. 혼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백은 또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정신은 혼과 백이 있어서 사람인데 혼과 백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래서 공포심은 우리를 허수아비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심리전 할 때 누가 공포심을 잘 다스린 사람은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약하게 되면은 싸움하기 이전에도 이미 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공포심도 잘 다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트부안, 탐특 불안이라는 이 한자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마음이 극도로 오르락내리락한 상태를 탄트부안이라고 하는데 탐은 마음 위에 상입니다. 윗상이 있죠. 마음이 올라가는 상태를 형상화한 것이고 특은 아래 하를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를 형상화했습니다. 이게 탄트부안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은 희노애락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중국어로는 르고상다 마이란 말도 있는데 한국어로 하게 되면 소뚜껑 위에 개미처럼 마음이 보글보글 그렇게 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유가 없고 엄청 초조하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사람 성격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자는요. 원망할 원이죠. 원망할 원은 누워 뒹굴 원에 마음심을 받친 문자로 잠자리에서 뒹굴며 생각해도 울적하고 분하고 이런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원망의 뜻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이 원망하죠. 네, 뭐 요즘 나오는 단어 중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는 이미 부모에 대한 원망의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아파트 하나 딱 물려주면 뭐 모든 근심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평생 벌어도 아파트 사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정말 부모 잘못 만나서 약간 이런 원망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망은 보통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람에서 많이 나옵니다. 바람이 없으면 원망도 적겠죠. 근데 바람이 크면 원망도 크겠죠. 바람이 없는데 갑자기 뭐 선물이 생겼어요. 갑자기 집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근데 바랬는데 그 집을 다른 형제를 줘버렸어요. 또는 그 집을 주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원망이 더 크겠죠. 그리고 원망의 특징은 혼자 진짜 있을 때 이불 속에 누워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더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시기 질투만큼이나 괴로운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투
질투에서의 질은 여자, 여와 병질이 합쳐졌는데 투는 여자, 여와 돌석이 합친 문자입니다. 즉 집에 있는 여자가 밖에 있는 여자를 투기한다는 의미에서 질투가 됐습니다. 밖에 있는 여자 막 돌아다니고 하면 되게 부럽잖아요. 질투도 일종의 부러움입니다. 나는 나가지 못하는데 나는 집안에만 있어야 돼. 집안에 청소만 하고 밥이나만 해야 되고 밖에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옆집의 여자는 밖에를 다 돌아다니고 구경도 다 하고 돈도 잘 벌어. 그러면 그게 부럽습니다. 부러움에 심해지면 그게 질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어로 또 질투를 칠추라고도 합니다. 칠추란 얘기는 식초를 먹다라는 얘기인데요. 식초 우리 그 맛 아시죠? 굉장히 시고 맛이 없잖아요. 마음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식초를 맛보면 그런 느낌인데 마음이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있겠죠. 요즘에 신조어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칠추 대신에 닝멍은 오렌지, 그게 뭐죠? 오렌지 말고, 레몬이 닝멍이에요. 그래서, 나 질투 났어, 나 워 칠추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워 닝멍러, 나 레몬 됐어. 뭐, 같은 말입니다. 질투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질투와 시기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사악한 마음이 아니고요. 이게 자꾸 나쁜 마음이다 하니까 숨기는데 사악한 마음이 아니고 더 많이 가지거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상대방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상대방은 가졌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데 그 상대방은 밖에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게 부러움이 지나치면 이제 시기 질투가 된다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감정은. 다만 우리가 다스려야 할 감정이지 있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심이 과할수록 누가 제일 괴로워요? 자신이 제일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시기심도 내가 이 순간은 시기심이 올라왔구나. 질투심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스려야만 그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화롭게 되겠죠. 그리고 시기 또 볼까요? 시는 개, 견에 풀을 청을 합친 형태로 개는 푸른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기는 몸, 기 밑에 마음, 심을 바친 문자로 자기의 일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끓이는 거죠. 그래서 남을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우리 어디에서 나와요?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질투와 시기는 또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비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시기도 생길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속에서는 옆집 여자가 어디를 다니든 얼마나 잘 나가든 어떤 명품을 들고 다니든 어떤 차를 끌고 다니든 그렇죠? 자연인 산속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기심, 질투심도 생기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는 모두 도시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할 비는 비수자를 겹쳐 놓았는데 두 사람이 우측을 향해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서로 비교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비교의 비수 두 비수가 잘못하면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향할 수가 있는 아주 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 빗자는 두려운 존재인데 우리가 누구랑 많이 비교하나요? 시기 질투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순으로 그리고 옆으로 위로 향하는 경향이 많죠. 밑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밑으로 비교하면 나보다 공부 좀 못하는 사람, 나보다 돈 좀 없는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비교하면은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밑으로 잘 보지 않고 위로 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사촌도 있죠. 한국말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촌이 또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비교는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곳이 돈과 집이 어떤이겠죠. 지금까지 돈이 없지만 마음은 행복하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과 완전히 맞지 않는 이상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자,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재벌이나 권력가의 삶을 보면 뭐 일반 사람보다 그다지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만 없어도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지만 행복해. 그 말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자 강계할 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계할 강은 마음심과 겨강을 합친 문자로 쌀은 없고 겨만 남아있으니 마음이 겨강되어 슬프다란 뜻입니다. 돈이 없고 불행하고 쌀은 없어요. 이 쌀독이 완전히 쌀은 없고 비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난 그래도 행복해 사랑만 있으면 돼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슬프게 된다는 이치를 진작에 강계할 강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음에 연관된 부정적인 심리에 대해서 한자를 통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방법은 없는지, 우리는 항상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는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권력만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는 않다. 그거는 즐거움이죠. 순간이죠. 내가 얻었을 때. 근데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충족돼야만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그거는 쾌락이죠. 순간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탈출하는 그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까요? 자연을 찾는 것입니다. 쉴 휴를 볼까요? 사람이 피곤할 때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쉬어줘야 합니다. 나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중자 보세요. 사람이 세 개가 이렇게 약자는 그렇게 돼 있죠. 서로 밟고 서 있는 모습이 사람과 계속 부대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약간 사람을 떠나서 자연 속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자, 쉴 휴는 사람인이 나무 목에 기대어 쉬는 모양입니다. 스스로 자와 마음심이 결합한 쉴 식은 숨이 코로 들어가서 심장까지 통하여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인데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화가 엄청 났을 때는 그 순간은 가장 좋으면 뭐 자연 속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잠깐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으로 뱉어내는 그 훈련을 계속 시켜줍니다. 긴장 상태, 화가 난 상태, 숨을 잘 쉬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네, 이래서 사람이 나무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장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홀가분한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상처를 주고 그쵸? 억울한 감정,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스트레스 받고 이렇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오래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상처 준 사람은 이미 다 까먹었어요. 상처 받은 사람만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리고 신경정신과 찾아가서 약도 먹고 별 방법을 다 써도 계속 그 마음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그 사람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내가 보내줘야 하는데 미운 사람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너무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어떤 종교에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라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 왼쪽을 맞으면 오른쪽도 내주란 말이 아마 너무 그 사람하고 모든 걸 똑같이 하게 되면 그 기분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행복을
행복은 있을 수 없고 지옥에 사는 느낌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치입니다. 용서할 선은 gat을 여 밑에 마음심을 바친 모습으로 남을 자기 마음같이 미루어서 생각하는 데서 용서하다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를 상처 주고 화나게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또는 알았지만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홀가분한 그 기분을 위해서 용서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니까 또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서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만 내 마음이 신핑치허 신평화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일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각할 사는 밭전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인데 본래는 밭전이 아니라 사람의 정수리를 그린 정수리 신이라고 합니다. 신은 정수리 머리와 마음심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사고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생각하는데 1단계는 모든 사람이 1단계를 다 거치죠. 마음으로,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머리를 거치지 않고. 이때는 가장 순수한 단계죠. 그래서 좋은 것 보면 정의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또 연민한 마음도 생기고, 여기에서 많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사고는. 그래서 나는 내일 차비가 없어도 오늘은 또 남도 줘야지 뭐 이런 연민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도 있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마음을 이걸 갖다가 감성적인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1단계는 아기 때부터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감성적인 또는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약간 꾀가 생깁니다. 그때는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내가 뺏을 수 있지? 이런 계산적인 머리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약간 꾀가 생기는 단계 또는 계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1단계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단계,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단계, 두 번째 어느 정도 조금 꾀가 생겨서 그때는 이제 계산적으로, 그래서 중국어로 이때는 샤오신야리라고 합니다. 작은 마음의 눈. 작은 마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때는 이제 머리로 계산을 엄청 많이 하죠. 잔머리를 굴린다. 그 단계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1단계, 2단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1단계 사고방식, 감성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리고 약간 욕을 먹는 사람은 2단계 계산적인 잔꾀를 부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음과 머리가 동시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이성적인 생각, 이상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중용지다오라 그러죠. 도교에서는 중화를 원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 원기는 인내할 줄 알고 자신을 자제하는 사람이 중화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에 모든 그 마음이 허약하고 그렇게 되면은 원기가 죄했다 이런 말하죠. 화가 많이 나고 이런 상태를. 네, 그래서 중화에 이르는 이 마음을 갖다가 원기 또는 중용지다오라고 하죠. 부정적인 마음을 지금까지 쭉 얘기 많이 했는데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치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도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도 교감하고 식물도 교감하고 동물도 교감하면서 내가 긍정적 마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꾸 미워하는 사람, 화난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기보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요? 악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우수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유머가 있는 사람, 또 재치가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죠. 배울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만나주질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만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굉장히 위대한 사람도 다 만날 수 있어요. 뭐 왕에서부터 선비, 그리고 뭐 재주 있던 사람, 유명한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경영인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강연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경험 회복입니다. 거창하게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방법이 많죠. 네, 시내버스를 타고요. 다른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는 거. 요즘에 보니까 동네 한 바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여행하면 멀리 가야만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 어디를 가도 계속 뭐 관광 같고 여행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네를 가면 굉장히 색달라요. 시내버스면 충분하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버스 터미널 가면 돼요. 버스 터미널 가면 어디든 어디 가는 방향 아무거나 오늘은 충청도로 가볼까? 뭐 충청도 버스를 타면 되고요. 저도 그랬었는데 작년 가을에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많이 이제 화상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좀 우울해지고 그래서 무작정 제가 동서울터미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10월 달이었어. 이미 이제 끝날 무렵인데 무작정 증평이라는 데로 써야지 그냥 타버렸어요. 탔는데 그 내려서 봤더니 저는 단풍 보러 갔는데 단풍보다 그게 그 코스모스 밭이 쫙 펼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꽃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가는 길 내내 단풍 봤죠. 그 가서 그 또 코스모스 밭을 봤죠. 해바라기 밭을 봤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환경도 바꿔주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외국어도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배우시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각자 좋아하는 거, 흥미있는 거를 찾아서 체험해보면 그 지적 행복감은 정말로 오래도록 행복합니다. 그 유흥의 그 쾌락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만족감이, 저는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 있는데 저는 항상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시는 분들이 항상 재미있어 하니까. 네, 이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을지는 모두 자신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자에서 배우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신비한 마음의 원리와 이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정적이고 화가 날 때 이래서 이랬구나 알게 되셨죠. 그리고 또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짐에 따라서 어떤 심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타의 빙안, 마음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기회 되면 관계에 대한 또 얘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再见。